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지민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스피치 교육. 이번 시간에는 말하기 능력 유형에 따른 말하기 훈련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말하기 능력 유형은 4가지로 간단하게 구분은 할 수 있지만 상세한 피드백을 제공하려면 또 각각의 유형을 다시 4개로 세분한 16가지 유형 지표, 즉 SCTI를 활용을 해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말하기 평가 전문가이신 김평원 교수님을 모시고 16가지 말하기 능력 유형별 훈련 전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평원 교수입니다. 교수님, 이제 말하기 능력 유형 16개별로 이 말하기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처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말하기 능력 지각 지도에서 이 말하기 능력 지표의 일사분면에 위치한 4개 유형들은 어떻게 훈련해야 될까요? 네, 먼저 16가지 SCTI 체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4개 사분면마다 다시 4개로 세분한다고 했죠? 이렇게 하면 내용 구성 능력 등급 4개와 표현 능력 등급 4개의 곱으로 모두 16개의 유형이 나오게 됩니다. 이 내용 구성 능력과 표현 모두 우수한 등급인 C1, E1이 가장 뛰어난 말하기 능력이고 내용 구성 능력과 표현 능력 모두 저조한 등급인 C4, E4가 가장 저조한 말하기 능력이죠. 네, 그렇죠. 말하기 능력 좌표가 1사분면에 위치했다면 비교적 우수한 말하기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 1사분면도 다시 4개 유형으로 쪼갤 수 있습니다. 이 1사분면을 다시 하나의 지각 지도 공간으로 보겠습니다. 자, C1, E1 유형은 1사분면 중에서도 또 1사분면 안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내용 구성 능력과 표현 능력 모두 우수하기 때문에 완벽한 말하기 능력을 갖춘 수준입니다. 소위 베스트 스피커라고 할 만합니다. 근데 1사분면에 있더라도 C1, E2 유형과 C2, E1 유형은 말하기 능력은 같은 수준인데요. 이게 각각 유형이 좀 다르네요? 네, 맞습니다. C1, E2 유형은 표현 능력만 개선하면 탁월한 수준으로 오를 수 있고요. 그다음에 C2, E1 유형은 내용 구성 능력을 개선해야 탁월한 수준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C2, E2 유형은 1사분면이긴 한데 평균점에 근접해 있어서 말하기 능력이 탁월하다고 볼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분석하셨습니다. 보통 수준의 말하기 능력을 갖춘 일반인들은 말하기 과제의 주제에 따라서 평균점에 가까운 C2, E2 유형, 또 2사분면의 C3, E2 유형, 또 3사분면의 C3, E3, 그리고 4사분면의 C2, E3를 오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C2, E2 유형이라고 좋아해서도 안 되고 그렇죠. 또 C3, E3 유형이라고 뭐 실망할 필요도 없겠어요. 네, 맞습니다. 평균점에 인접한 4개 유형들은 향후 변동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럼 확실하게 각 4분면을 대표하는 유형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또 개선을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보통 SCTI 검사를 피드백할 때 C2, E1 유형의 사람들에게는 인상적으로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훈련을 더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도입 전개 마무리가 좀 더 확실하게 드러나도록 연습하게 하는 것입니다. 표현 능력은 우수하지만 내용 구성 능력이 보통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용 구성 측면만 처방을 하는 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내용 구성 능력은 우수하지만 표현 능력이 보통인 C1, E2 유형은 비언어적인 표현까지 철저하게 계획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능숙하고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철저한 계산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마치 무슨 약을 처방하듯이 말하기 능력 피드백이 유형에 따라 다른데요. 이제 말하기 능력 좌표가 2사분면에 위치한 경우에는 또 어떻게 훈련을 해야 할까요? 네, 말하기 능력 좌표가 2사분면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는 비교적 우수한 표현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이에 비해서 내용 구성 능력이 부족한 경우인데요. 자신이 말을 어느 정도 잘한다는 자신감이 오히려 더 이상의 성장을 방해하는 독이 된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네, 근거 없이 자신이 말을 잘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내용 구성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스피치 개요서 작성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즉흥적인 말하기를 최대한 줄이고요. 준비된 내용을 다 전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내용을 구성해야 합니다. 맞아요. 이 유명한 연사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즉흥적으로 말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면 사전에 굉장히 내용을 꼼꼼하게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말하기 내용을 구성할 때는 듣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게 중요한데요. 시간을 충분히 투자해서 말하는 자신이 아니라 듣는 사람 입장에서 내용을 구성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표현 능력은 최고 수준이지만 내용 구성 능력이 최악인 시포 이원 유형이 실제로 좀 있나요? 네, 표현 능력이 탁월한데요. 내용이 심각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C4 이원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미리 준비한 대본을 보고 말하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전문 방송인들도 작가가 써주는 대본만을 보고 읽거나 텔레프터에 과의존하게 되면 슈퍼 이원 유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말하기 능력이 퇴보하는 거죠. 네, 이 말을 아무리 잘했어도 스스로 말할 내용을 생성하고 또 구성하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또 말하기 능력 지각지도에서 말하기 능력 좌표가 이 3, 4분면에 위치한 경우는 어떻게 훈련을 할까요? 말하기 능력 좌표가 3, 4분면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내용 구성 능력과 표현 능력 모두 부족한 경우입니다. 대부분 메모를 보고 낭독하는 수준으로 발표하기 때문에 청중들과 시선을 접촉할 수 없게 되는데요. 결국 청중들과의 교감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3, 4분면에 해당하나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말하기 능력 검사에 응시했던 인원의 거의 절반 정도가 이 3, 4분면에 속하게 됩니다. 좀 재미있는 사실은요. 자신의 말하기 능력을 스스로 평가할 때는 3, 4분면에 속하지 않았지만 전문 채점자들이 평가한 경우에는 이 3, 4분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럼 좀 자신의 말하기 능력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겠어요. 네,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3, 4분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말하기 내용을 완벽히 숙지하지 못해서 간투사를 자주 쓰면서 더듬거리고요. 또 의미 없는 단어를 반복해서 말하게 됩니다. 결국 내용 구성이 빈약해서 표현까지 엉망이 되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말하기 능력 지각 지도에서 말하기 능력 좌표가 4, 4분면에 위치한 경우에는 또 어떻게 훈련할까요? 네, 말하기 능력 좌표가 4, 4분면에 위치했다면 내용 구성 능력에는 큰 문제가 없고요. 표현 능력이 부족해서 말하기 불안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4, 4분면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말을 잘하는 사람과 본인의 내용 구성 능력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고요. 이렇게 하면 자신감을 갖겠죠? 네. 이게 자신감을 갖고 말하기 불안을 극복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말하기 능력 좌표가 4, 4분면에 해당하면 내용 구성 능력에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청중과 교감할 수 있는 그 훈련에 집중을 해야겠어요. 네, 그렇죠. 저는 보통 가상 청중이나 증강 청중을 활용해서 청중과 대면하는 상황에 노출시키는 시간을 점차 증가시키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청중과 교감하는 상황에 익숙해지게 되면 빠르게 자기 본인의 능력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 가상 청중이나 증강 청중은 실제 청중이랑 시선을 접촉하면서 겪게 될 불안감을 좀 줄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가상 청중 앞에서 말하는 상황에 익숙해지면 점차 실제 청중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면서 말하기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이 내용 구성 능력은 최고 수준인데 표현 능력이 최악인 C1, E4 이 유형도 얼마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네, 인지적 능력이 탁월한데요. 말하기 불안에 빠져 있는 경우에요. 네. 실제로 C1, E4 유형 사람들은 글쓰기 능력이 탁월한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C1, E4 유형을 받았으면 내용 구성 능력에는 큰 문제가 없으므로 말하기 불안 치료만 잘 성공하면 베스트 스피커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근데 말하기 능력 유형 지표 중에서 이 내용과 형식 중 둘 중 하나가 이 저조 등급인 7개 유형들은 좀 집중적으로 훈련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좌측 내용 구성 능력 저조 등급인 C4 계열과 또 아래쪽에 집중된 표현 능력이 저조한 등급인 E4 계열은 집중해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화면을 보실까요? 이 집중 훈련이 필요한 7개 유형별로 적용할 프로그램 전략을 또 명확하게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C4, E4는 두 프로그램을 모두 적용해야겠어요. 네, 내용 구성 능력이 저조한 C4 계열은 우선 말하기 내용을 구성하는 훈련부터 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표현 능력이 저조한 E4 계열은 말하기 불안 치료를 해야 합니다.
네, 그러면 이 내용 구성 능력, 표현 능력 모두 저조한 C포, E포는 어떤 것부터 할까요? 네, 내용 구성 능력과 표현 능력 모두 최악이죠. 그래서 어느 쪽부터 시작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저는 되도록이면 말하기 불안 치료부터 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C4, E4는 성인보다는 청소년들이 많이 해당됩니다. 오, 그럼 교수님께서 제공하는 지금 말하기 교육 훈련 프로그램은 주로 어떤 원리가 적용이 되나요? 크게 두 가지 원리가 적용되는데요. 비계와 점진적 노출 원리입니다. 우선 비계, 즉 스캐폴딩을 제공해서 말하기 능력을 발전시키게 하고 있습니다. 이 비계는 자전거 보조바퀴와 같이 훈련할 때 도움을 제공하는 보조도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원리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점진적 노출의 원리에 따라 설계된 다양한 청중 적응 훈련을 처방하고 있습니다. 인형, 등신대, 더미, 마네킹이죠. 네.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실제 청중 앞에 서기 전에 스트레스를 덜 받는 말하기 환경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 점진적 노출은 실제 청중에 노출되기 전까지 좀 다양한 단계를 거친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해가 좀 됩니다. 근데 비계를 제공한다 이 말은 사실 좀 어려워요. 네, 비계라는 말을 처음 들어본 분들도 계실 겁니다. 비계란 높은 건물을 지을 때 일꾼들이 디디고 서는 발판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물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변 건설 현장을 지나치면서 언젠가 한 번쯤은 봤을 겁니다. 오, 네네, 맞아요. 저 건물을 감싸고 있는 뼈대 같은 거 저도 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비계가 없다면 높은 건물을 짓거나 보수할 때 건설 노동자들이 추락할 위험이 매우 크고요. 또 비계를 가설하지 않고서는 높은 건물을 지을 수도 없습니다. 네. 교육학에서 비계 또는 영어로 스캐폴딩을 제공한다는 것은요, 학생이나 초보자가 학습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교사나 동료가 도움을 제공하는 걸 말합니다. 이 비계라는 개념은 비고치키가 유추적으로 설명한 이후에 교육학 용어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근접 발달 영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근접 발달 영역은 동료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준입니다. 이 역시 비고치키가 강조한 개념입니다. 네, 비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처음 두발 자전거를 탈 때 자전거를 붙잡아주는 그런 어른의 지도하는 내용 있죠? 그게 추상적인 비계라고 하고요. 자전거에 부착된 두 개의 보조바퀴를 물리적인 비계라고 합니다. 두발 자전거가 익숙해지려면 하나를 떼어내고 온전히 타게 됐을 때 그때 나머지 한 개 더 제거했던 기억이 나요. 네, 보조바퀴가 두 개니까 하나씩 제거했던 기억 나실 거예요. 마치 공사가 끝나면 임시로 설치했던 비계를 철거하는 것처럼 학습 초기에 주었던 도움을 점차 줄이면서 학생 혼자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비계의 도움으로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을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하고요. 성인이나 보조바퀴의 도움을 받은 상태에서 제한적으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럼 말하기 훈련에서 근접 발달 영역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네, 비계의 도움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그 말하기 수준을 말하겠죠. 텔레프롬프터와 같은 비계가 제공된다면 도움 없이 수행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과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결과적으로 말하기 효능감을 증가시킬 수 있겠죠. 그럼 텔레프롬프터는 말하기 불안을 줄여주고 또 말하기 능력을 업그레이드 해주는 뭐 아이언맨의 슈트 같은 거라고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텔레프롬프터를 사용해서 말하기 훈련을 하게 되면 말하기에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교수님, 그럼 제 생각에는 대본 의존도를 낮추려면 텔레프롬프터와 같은 기계를 사용하지 않아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교수님께서 오히려 텔레프롬프터를 말하기 훈련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유능한 발표자는 대본 없이도 능숙하게 청중 앞에서 말을 할 수 있죠. 근데 대다수 미숙한 화자들은 청중 앞에서 발표했던 경험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미리 준비한 대본을 그대로 낭독하는 방식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평상시에 저도 사람들이 왜 말할 때 종이를 보고 읽을까라는 의문을 가졌었는데 이 대본을 보고 읽으니까 뭔가 이 눈맞춤이나 교감할 수도 없잖아요. 결국 청중의 이 냉담한 반응과 자신의 말하기 불안 경험이 누적이 되면서 공적 말하기를 좀 더 기피하게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미리 준비한 대본을 낭독하는 말하기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대본을 보지 말고 발표해라 라고 하면 당황하게 되겠죠. 아, 그래서 처음에는 대본을 보여주면서 이 기계의 도움을 받게 하는 거군요. 네, 처음에는 말하기 대본을 텔레프롬프터 프로그램에 입력해서 낭독하면서
청중과 교감하는 표현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면 표현 능력이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상태에 이르겠죠? 그렇게 되면 점차 텔레프롬프터에 의존하는 정도를 낮추어가는 겁니다. 그럼 무조건 텔레프롬프터를 보고 낭독하는 훈련만 하는 건 아니네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연습을 계속하면 낭독을 위한 대본에 불과했던 원고가 점차 개조식으로 정리가 되거든요. 이렇게 계속 수정하다 보면 마지막에는 스피치 개요소 수준으로 간단하게 축소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손에 들고 있는 간단한 스피치 개요소만을 찔끔찔끔 참조하면서 유능하게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말하기 주제를 바꿔가면서 이러한 연습을 반복하면은 말하기 불안에서 벗어나서 능숙한 화자로 거듭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이게 말하기 능력 수준이 개선되면서 점차 비계에 의존하는 정도를 낮춰가게 되고요. 이는 나중에 가면 궁극적으로 텔레프롬프터 도움 없이 말하기를 잘 수행하게 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말하기 능력 유형 지표인 SCTI에 따른 말하기 훈련 전략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이 16가지 말하기 능력 유형 지표 체계에 맞게 또 말하기 능력을 개선할 수 있는 훈련 전략을 쉽게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확실히 이해도 잘 되고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말하기 능력 유형 지표의 특성을 잘 분석한 다음에 교육적 비계를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